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몇 년 전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생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모르겠겠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동생과 무척 친했어요. 그러나 동생을 떠나보내는 장례를 치룬 이후 더욱 큰 고통에 빠졌어요. 한 식구처럼 보살펴주던 동생을 떠나보내는 슬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 때문이었어요.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힘든 시기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할 시기에 말도 안 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무도 모르던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동생은 상처 4-3개고 인간적으로 정말로 호감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 목소리, 그리고 입장부터 웃음꽃으로 화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그것을 느끼고 그에게 살갑게 대하고 환영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그를 자세히 보면서 애틋한 감정도 들었고 어쩌다 더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제가 그를 형님이라 부르고 존중해주며 신경을 써주었고 언제나 먼저 살갑게 말을 건네고 챙겨주곤 했습니다. 남동생이 없던 저에게 그런 동서는 마치 새로운 여동생처럼 다가왔습니다. 형님은 항상 바빠서 정신이 없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오늘 채소를 따실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외양간에 있어야 한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없으실 테고 저는 집에서 여유가 있어서 모셔 다녀올게요. 형님이 그냥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시면 돼요. 아울러 동서, 너무 감사하다다. 그러게 나도 들었어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셔서 병원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동서 덕분에 좀 더 빨리 갈 수 있게 됐네요. 나 잊을까 봐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릴게요. 에이, 고맙긴 해요. 형님이 일하시고 저는 지금 휴직 중이라서 하는 게 없는 거죠. 제가 하는 게 맞아요. 혹시 주말에 시간이 맞으시면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 같이 가실래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어머, 좋아요. 그럼 브런치는 내가 살게. 동서는 제가 일하느라 바쁘니 본인이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해주세요. 케어해주면서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많이 그냥 해실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좋고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말까지 예쁘게 하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동서가 아이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무렵부터 시댁과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사실 동서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조카가 막 3살이 되었을 무렵인데 미국 여행을 자주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또 미국 간다면서 아요. 수아가 아이가 3살인데 무슨 비행기를 그렇게 자주 타니? 어렵지 않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아, 형님, 어릴 때는 귀가 열려 있어서 뭐든지 잘 듣고 배운다.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영어로 말해주다 보면 어린이도 영어가 친숙해지고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냥 여행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교육 목적이었던 거예요. 수아는 아직 한글도 다 못했잖아. 한글이든 영어든 뭐라도 하나부터 시작해두는 게 좋죠. 한글은 나중에 차차 배우면 되지만 영어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잘하게 됩니다. 말도 잘 못하는 3살짜리 조카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분기마다 미국 여행을 가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비용을 서방님이 지불하셨는데 서방님의 직업이 잘 나가는 직업도 아니었고 월급도 높지 않았어요. 그저 은행원이셨던 서방님이 미국 여행 때마다 혼자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 정도 동안 다녀오는 모습을 아내로서 참으로 대단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쩌다 서방님이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그 이후로부터 시어머니와 동서가 엄청 트러블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아, 애미야, 너는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 아니요. 비행기 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자주 나가면 도대체 돈은 언제 모아? 내 아들은 너희들 비행기를 마련하겠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개고생하면서 일하면서 구만 아이. 너는 말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따로 있고 미국을 그렇게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해. 어머니 수아, 제 자식이에요. 요새는 어머님 때랑 달라요. 아기 때부터 미국으로 극단적으로 받겠다고 출산도 일부러 하고 한글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영어로만 대화하면서 애들 영어를 가르친다고 난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애들에게 좋은 거를 해주려고 그렇지. 설마 수아한테 안 좋은 걸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찬이는 내 아들 아니냐?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내 자식을 고생시키는 말인데 애가 미국 나가면 어떻게 할 거니? 옹알이밖에 못하는 애를 데리고 나간다고 영어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돈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 무슨 말씀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형찬 씨는 어머니 아들이 아니기 전에 우리 수아의 아빠이자 제 남편이자 우리 집의 가장인데요. 가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자기 가족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제가 아내로서 할 일을 다 하면서 애교 없이 남편을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세 번째로 여기는 어머니가 그러세요? 뭐 제3자 아니니까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지켜봐야 되니 너 뭐 자식인지요? 나왔다고 내 앞에서 유성을 뿜는 거야? 뭐야, 내가 무슨 애를 교육하고 있는데 남편이 신경을 안 쓰게 잘하고 있냐? 돈을 그렇게 벌어와도 내 비행기 값으로 쭉쭉 나가겠구만. 어머님, 진정하세요. 동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동서가 수학을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어머님도 본인 아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 자식을 둔 엄마들의 입장이라는 게 똑같은 건데 왜 싸우는 거야? 진정하고 내 처음 다툴 때는 어떻게 할까? 저가 말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번 싸우고 나니까 감정이 확 상해버린 것 같아. 그 후로는 그들 사이에 냉기가 들었어. 만날 때마다 싸우고 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서방님이 최대한 시댁에 안 오려고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우리 남편은 자연스레 파이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 구버 동서를 엄청 싫어했죠. 특히나 남편은 친구도 동료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가족이 최우선이고 가족밖에 없다는 주었거든요. 장남이라 그런지 몰라도 시어머니랑 남동생을 엄청 욕을 하니 서방님을 고생시키더니 싸워대는 동서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 말로 극혐한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동서를 극혐했을 재수씨가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교육이 문자하지. 재수씨는 해도 너무 해가니 우리 형찬이 피골이 상하게 조금 있으면 저렇게 사교육에 돈 쓸 거면 아예 만돈 잘 보는 놈한테 시집을 갈 것이지 아유. 또 무슨 말이 그렇게까지 해. 서방님이랑 둘이서 낳은 아이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느냐? 아기가 남동생에게 고생을 시키니까 미움이 들지만 근데 또 엄마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해요. 저는 동서랑 그냥 그렇게 잘 맞았고 교육 관련해서 동서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없어서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둘 다 아닌 상태가 되어서 항상 중재자 역할이었죠. 당신은 가만 보면 맨날 재수씨 편만 듣더라. 재수씨가 아주 당신한테 점수를 톡톡히 땄나 봐. 아니면 당신도 아이가 생기면 분기별로 미국에 나갈 생각이야. 아유, 나는 내가 그렇게 못해서 미안한 말일지 몰라도 나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거고 많은 것이면 많은 것이지 뭐 당신 나중에 나한테 동서반의 반만큼이라도 해라는 등 그런 말이나 하지 마요. 난 진짜 우리 애 공부에 전혀 손대지 않을 거야. 사람은 작은 나이에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아휴, 모르겠네. 우리 형찬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해. 재수씨 말이야. 엄마가 뭔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때마다 눈을 돌리고 받아치는 거를 보면 정말 속상하지. 사람이 정말 달라졌다고 속았어. 그렇게 말하면 속는다고 생각할 걸. 자기 자식이 지금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열정을 넘치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던데 영 아니면 그땐 어떻게 할지 정확히 알 거야. 그때야 그땐 그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솔직히 그땐 제대로 속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카가 점점 커가면서 동서의 사교육 열정이 줄 것을 모를 뿐더러 오히려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중재자의 역할로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소리를 하더라도 근데 그 유치원이 한 달에 무려 230만 원이나 하는 영어 유치원이었어요. 형님, 저 이번에 아이들 교육 좀 시키려 하는 엄마들한테 추천받은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려고 해요. 들어가는 것이 엄청 힘들대요. 근데 딱 거기 첫째를 보낸 엄마가 둘째를 보낼 건데 우리 수아에게 자리도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아이랑 함께 다니자 하더라고 해요. 아이고, 그냥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잘 됐네요. 게다가 영어 유치원이라니요. 세상에 영어의 중요성은 요새 얼마만큼인지 알겠죠?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230만 원이에요. 아유, 강남이나 대치동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아, 지금부터 살까요? 230만 원. 와, 싸다. 아니요, 형님, 한 달이에요. 한 달에요. 형님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맞아, 아이가 없으시면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형님, 나중에 아이가 나아지고 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려면 제가 자리를 맡아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3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걸 3년 동안 다니면 대체 돈이 얼마예요? 3살 때부터 미국으로 다녔던 아이들이랑 영어 유치원 3년 정도 다니는 거랑 비교하면 7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애가 영어만 잘하게 된다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탄탄하게 살 텐데 이 정도 돈이 대수일까요? 한국은 영어만 잘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동서의 교육 관련 지출이 어느 정도 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많이 틀렸었고요. 조카가 3살부터 6살까지 비용이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동서 근데 서방님은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과 남편이 동서가 하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해봤지만 저는 항상 알아요. 그런데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갔다가 학원 다니면 60만 원씩 쓸 거고 수능 시험 공부한다고 과하다고 생각해요. 학원 하나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들어가게 될 사교비에 대해 이제 조금씩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돈 아닐 거예요. 아니야, 동서 이런 것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것이 조금 과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면 동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방님과 남편, 시어머니와 비슷한 가족이니까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저는 외부인이라 생각해요. 내 주변 엄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시키고 있어요. 만약 내가 금액을 먼저 들었다면 그만큼 거부했을 거예요. 아마 그 엄마들끼리 모여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방님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방님을 보면 정말로 고되게 생각될 때가 있어서 남편 걱정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서가 평생 함께할 사람은 서방님인데 내 말을 듣고 동서가 적나라하게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내 말만으로 동서의 사회생활 열정을 꺾기에는 부족했어요. 서방님과 대화하다가 큰 싸움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방님이 심히 화낸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어머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어머님이 제 남편과 저를 전부 불러놓고 동서의 교육에 집착하는 것을 꺾으려고 하셨죠. 아진아, 수아, 어미 좀 알려봐라. 아니, 당장 누구 말도 없이 생각이 없구나. 아주 내 아들 피를 쪽쪽 빨아먹어 말려 죽일 셈인 거야? 뭐야, 제 자식 말고는 아무도 관심 없다고 생각하나요? 이기적인 태도 아니시죠?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아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형찬 씨는 어머님의 아들이기 전에 우리 집 가장이었다고. 형찬 씨는 말해봐. 당신 자식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이게 힘들어.
서방님은 정말 중간에서 피곤해 보이셨어요. 가만히 놔두면 정말 어디론가 증발해 버릴 듯한 사람이 매력적이네요. 가리도 없고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와 조카는 그런 서방님과는 정반대로 포동포동 살이 올라 혈색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동서 너무 그렇게 서방님을 몰아세우지 마라. 서방님도 힘드니까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했던 거야. 형제끼리 이야기한 건데 우리 남편이 어머님께 이야기한 모양이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이. 재수씨 해도 너무하잖아. 지금 형찬이 얘 얼굴 안 보여요. 집에 거울 없냐고요? 얘 지금 곧 말라 죽게 생겼어요. 아, 이게 다 재수씨의 그 대단한 사교 열정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교육에 7천 8천 가져다 쓸 거면 같이 나가서 벌어오라고요. 요즘 세상에 왜 벌이로 그렇게까지 사교육비를 감당하는 집이 도대체 어디 있답니까? 저희 사교육 모임 엄마들은요. 남편이 혼자서 잘 벌어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따라서 어떤 남자를 만나 재혼하실지에 대해 엄마들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벌어오는 방식에 대해 물어봐서 모임에만 나가서 애들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줌마들에게 남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물어보라고 하세요. 분수를 지키며 살면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왜 계속해서 무리하면서 사실인가요? 그날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말없이 허공만을 바라보고 계시고 저희 남편은 참던 산대를 터뜨려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말려고 했지만 마무리 과정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서방님이 중단하고 동서를 데리고 먼저 자리를 뜨신 것 같습니다. 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여보, 빨리 와봐. 지금 우리 나가봐야 해. 지금 한밤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누군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 재수씨, 수씨씨가 스스로 지금 연락이 와서 병원 주소를 받았대. 나도 아직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영찬이가 엄청 울면서 연락을 했어. 한밤중에 갑자기 날 흔들어 깨우던 남편이 다급하게 동서의 부고 소식을 전하며 곳을 입으라 하더라고. 급히 병원으로 향하자 서방님은 이미 눈과 코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상복대어의 음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례식장에서는 이미 절자 눈이 한창이었어요. 직원들과 모두 이야기를 마친 후에야 자초지종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동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해졌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했던 이유가 뭔지, 아니면 수화 교육 문제로 다퉜던 건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날은 우리 엄마가 집에서 싸웠던 이후로 냉소 상태였어요. 사소한 언쟁이나 싸움은 없었지만 서로 챙겨주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집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조용했어요. 일상과는 다른 내가 발견한 거야, 재수씨. 아니야, 누가 침입했다거나 강도가 들어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중한 물건도 없고 수화도 멀쩡했고 그저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보면 단순히 생을 마감할 생각을 했던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게 그날 크게 싸웠던 이유 때문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 아내가 그러게 된 것은 다 내 잘못이라고 느껴져요. 형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 수아는 더는 어쩌고 우리 수아가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6살뿐인 조카가 상복이 뭔지도 모르고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우리 부부와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장례식장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입관을 위해 가족들을 불러야 하는데 그때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동서를 너무 싫어하고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이었어요. 저도 서방님도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동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주저앉아 오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방님이랑 같이 그런 모습을 보니 모습에 당황했을 때 남편을 부축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운명을 하나씩 수행하면서 남편은 차가운 동서를 바라보며 많은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입장을 취해 장례식장으로 가거나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었어요. 결국 탈진을 하고 실신할 정도로까지 이르렀죠.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동서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으며 교육 문제로 다툼이 생겨도 일정 부분은 서로 배려했었어요.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제 소설의 의견에 항상 반대했던 우리 남편은 불편해하며 저를 따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동서를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그런 남자가 되어버린 게요.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아 울면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지만 울음을 멈출 수 없었고 몇 차례 실신을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조문객들은 내 남편이 동서의 남편이라고 착각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남편에게도 덜 슬퍼하라고 울지 말라는 말은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고 제가 그런 행동을 하지도 못했어요. 동서가 죽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동서가 평화롭게 가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침내 제 속마음을 잊고 급히 일어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순간까지도 고개를 바닥으로 떨구고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며 울기만 했어요. 그런 남편을 달래 휴게실로 보내두었죠. 동서 발이 나고 나서까지 남편은 며칠이나 침몰해 있었어요. 아팠던 것도 아니고 잘 살다 못해 아주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으니 기분이 좋을 수만이야 없었겠죠. 그래서 곧 회복하겠지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하길 재수 씨가 돌아가신 거, 재수 씨가 6살 빼기 딸까지 놔두고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아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일단 납골 땅으로 와서 이야기하자. 남편은 누군가에게 전화로 고백할 것이 있다며 납골 땅에서 보자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본인의 탓이라니 본인이 뭘 어떻게 하든 간에 했다는 건지 저는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도 너무 혼란스러웠고 남편을 미행하기 했지요. 나는 잠깐 회사 일이 생겨서 좀 나가야 했고 남편에게 알려놓고 나가봤어요. 그래서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뒤따라가서 동서를 안채해둔 납골 땅으로 가더군요. 남편은 납골 땅에 도착했는데 동서의 장례식 대체로 울면서 동서 사진을 세상에답게 쓰다듬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도착했던 서방님이 말했어요. 형, 무슨 소리야? 우리 아내가 그렇게 된 건 형 때문이라니. 형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인데 빨리 이야기해줘. 나는 모르는데 형이 알고 있는 사실이 뭐야? 서방님이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격양된 목소리로 제 남편에게 달려왔어요. 남편은 그럼 서방님을 보자마자 주저앉듯이 무릎을 꿇으며 서방님의 손을 잡았죠.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어. 재수 씨 말이야. 너한테 교육비 명목으로 학원비 모니 받아갔던 돈들을 수아한테 쓴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럼 그걸 다 어디다 썼는데 혹시 주식이나 뭐 투자하거나 그런 거야? 아니야. 차라리 그게 나왔을지도 모르지. 재수 씨, 그 돈으로 바람 피우고 있었어. 내가 어쩌다 퇴근하는 길에 재수 씨가 다른 남자랑 마트에서 장 보는 걸 봤어. 그게 집 근처가 아니라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지? 가까이 다가가서 목소리도 들어보니까 맞더라고. 그게 무슨 형 지금 하는 말들이 다 사실이야. 내 아내가 나랑 수화를 놔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대요. 있었다는 거야? 봐, 내가 너를 못 믿을까? 사진도 찍었어. 그날 저 두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도 엿들었어. 그러다 알게 됐지. 수아 영어 유치원이니 뭐니 이야기하면서 내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고. 그러면 연말에 또 미국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분기별로 미국에 갔던 것은 수아 영어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음 편히 바람 피우려고 그랬던 거더라. 나도 엿듣다가 알았어. 아니, 그동안 내가 가져다 준 돈을 우리 수아의 교육비로 쓴 것도 아니고 집바람 피우는데 썼다고. 근데 그래놓고 우리 엄마랑 나랑 형이랑 교육비로 싸울 때는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다는 소리야.
사람 참 무섭더라. 먹고 있다고 하니까 너한테 다시 돌려줘야겠다 싶었어. 는 당장 밝혀야겠다 생각했는데. 아, 형, 그럼 나한테 바로 알려줬어야지. 그런 사실에 왜 형이 혼자 알고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아끼는 동생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어. 그래서 차마 자신이 입으로 토할 수가 없더라. 내가 주는 교육비를 다시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었지.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저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부 드러내면 돈은 자기들끼리 처먹고 있을 것 같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돈까지 훔쳐가는 이들에게 우리도 한 번쯤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래서 소영이를 정말로 협박이라도 했다는 소리야.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했고 모르는 번호를 연락해서 가족들에게 전부 이야기할 거라고 협박했지만 보내라고 했고, 그런데 소희가 돈을 보냈다는 거네. 형한테 보냈다고 시작했었어. 우리 와이프한테 들었던 건 지금까지 7천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7천만 원 내놓으라고 요구했어. 그게 언제인지 소영이가 그래서 형이 그런 선택을 한 건 협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형이 나에게 할 말이 있던 건 그거였어. 서방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고 자기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바람을 피웠다는 것까지 이제야 알게 됐어. 두 개나 몰랐던 사실을 들려주니 감당하기 벅차워 화를 터뜨렸어요. 내가 얼마나 화를 내야 이해하게 될지 몰랐어. 재수 씨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밝혀서 이혼시켰을 거야. 내가 고생한 돈을 허비한 것들이 헛되었다고 생각해. 희가 낙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어요. 따라서 내 동생에게 돈을 전액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은 어떻게 내게 직접 말을 안 한 채 남편의 멱살을 붙잡며 화를 냈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형님, 차라리 제게 직접 말을 해주셨어야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도 소영이의 동태를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요. 만약 그럴 줄 알았다면 고의를 그냥 보내줄 거였어요. 그럼 적어도 수아한테는 엄마가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저도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은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단순하고 얕은 술책으로 그런 식으로 보소에 걸려 넘어가게 됐습니다. 동서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남편 또한 어떤 면에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보,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남편한테 알렸어야 했는데 아니면 제게라도 말해줬어야지.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급하게 나가니 남편과 서방님도 놀랐어요. 정말 마음 한구석이 참 무거웠어요. 혹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남편이 협박한 탓에 그런 고단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예기치 못했어요. 제가 몇 번이고 협박해도 재수 씨는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아무런 돈을 주지 않겠다면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그랬어요. 하필 동서도 그랬다고 돈이 없다고. 아이 고집이 있었나요? 혹시 바람을 피우고 싶은지도 몰랐어요. 남편의 양심은 무엇일까요? 동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당연히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니 나중에는 협박이 무효화되었나 싶었어요. 만일 남편의 협박이 아니라면 동서가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이렇게 해야 남편도 죄책감을 덜고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추측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증거를 찾아보죠. 동서는 유원장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지만 그녀가 어디선가 흔적을 남겼을지도 몰라요. 핸드폰, 노트북, 수첩, 일기장 등을 모두 조사해서 그 불륜 상대랑 연락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 아이는 동서가 현재 어떤 처지인지도 모를 일이에요. 남편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말했어요. 부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셋은 동서의 핸드폰, 컴퓨터, 공책을 기지까지 전부 싹 다 뒤졌어요.
동서의 화장대 속에서 새로운 핸드폰 같은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철저히 바람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핸드폰이었고 불륜 상대로 보이는 남자 단 한 명만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었죠. 우리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아, 너 왜 이제서야 연락해? 그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락이 몇 날 동안 되지 않아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알아? 그냥 화났던 거야. 별 수 없는 거고. 안녕하세요. 불륜남씨. 저희 좀 배워야겠네요. 우리 동서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게 무슨 뜻이죠? 소영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이, 잠깐. 누구세요? 그러자 서방님이 전화를 가져가셨습니다. 통화를 시작했어요. 제 아내 소영이는 며칠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쪽이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어디 계세요? 저희 좀 뵙겠습니다. 가족들한테 불륜 저질러 다녔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으시면 그러자 불륜을 남은 당황하며 어디로 가야 하나 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아, 소영이랑 마지막 통화를 하던 날 소영이가 그랬어요.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제 아이라고 뭐라고요? 우리 수아가 제 딸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게 사실이에요. 증명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저한테 그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주면서 이혼할 테니까 같이 살자더라고요. 자기랑 결혼하자고. 아,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영과 결혼을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처음에 소영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가벼운 만남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혼 약속이 있는 여자가 있고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죠. 소영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임신했다고만 했어요. 그래도 애가 커서 제 아이라고 말하면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소영은 제게 못 살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유감스럽고 우리 세 명은 남들 입에서 외도의 대상이 되었어요. 나는 충격적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동서와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쪽은 부담스럽다고 해서 잠수를 탔어요. 소영이가 미친 듯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딱 결혼식 이틀 전이었는데 그때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나 결혼할 거니까 미련 갖지 마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알아서도 모르겠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들이었던 건지요. 동서가 마지막에 뭐라 이야기했는지 궁금해요. 아까 전화 받자마자 그랬었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연락했는데 걱정했다면 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죽어서도 괴롭힐 거라고. 제 결혼 생활 동안 영원히 옆에 붙어서 너도 괴롭히고 내 아내와 자식까지 괴롭힐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쓰인 그 문장들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불륜을 한 남자가 받은 문자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은지 오타도 많이 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감정을 토로하고 있었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닌데 그의 이야기가 너무 애틋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감정이 갈수록 격해지는 것이 보여서 결국에는 불륜한 남자를 욕하며 온갖 저주의 말을 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암시까지 했어요. 그 후로 몇 차례 불륜한 남자가 문자를 보냈지만 이미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답할 수 없었고요. 처음에는 설마 하고 걱정했는데 집이 어디인지도 몰랐고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것 말고는 접촉할 방법이 없어서 맨날 인터넷을 통해 계속 통신하고 있어요. 안 좋은 선택을 한 누군가에 대한 뉴스가 나진 않았는지 찾아봤어요. 기사 같은 게 안 떠서 안심은 좀 하고 있었는데 딱 소영이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소영인 줄 알았죠. 뻔뻔하네. 결혼할 여자도 있으면서 남의 아내의 생사가 걱정해주고 이걸 따뜻하다고 해야 할까? 우유부단하다 해야 할까? 당신 아내는 당신이 결혼 전부터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아니요. 제발요. 저 이거 거의 대리나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이 정말 어른들의 말 듣고 한 결혼이에요. 여자 쪽 집안이 좋아서 제가 거의 대리 사위로 들어가는 판국이라 그래요. 소영이는 저한테 숨구멍 같은 거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진짜 바람 피운 거 알려주면 죽어요. 죽어. 아, 저희 부모님께 맞아 죽습니다. 제발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걸 그냥 덮어둘 수 없었죠. 당장 들고 있던 불륜자의 휴대폰으로 부모님에게 전화했어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나요? 당연히 신부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 평생 지킬 비밀 같은 게 어딨어요. 나라님도 죄를 져도 다 세상에 드러나는 법 아닌가요? 서방은 불륜자의 부모와 아내에게 완전히 속고 있던 사실을 밝히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어요. 본인 연락처도 하나 남겨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알렸어요. 불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려고 우리는 휴대폰을 되돌려줬어요. 이건 죽어가는 내 아내의 마음이네. 자식마저 외면하고 혼자 살겠다며 결혼을 강요하며 아, 너도 대가를 치러야지. 왜 바람은 둘이 피었는데 왜 한쪽만. 대가를 치료해야 하나 너도 데릴 사이라. 해명하는데 고생 좀 하겠네. 그래도 예전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개똥밭에서 좀 구른다고 생각해라. 너 와이프한테 전화 오네? 알아서 해. 불륜 남은 핸드폰 속 아내의 이름을 보고는 당장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표정이더라고요. 대체 어떤 사람의 집안이 얼마나 잘 살고 본인이 얼마나 미지는 결혼을 했기에 그렇게 벌벌 떠나 싶으면서도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던가. 결혼까지 착실히 다 해놓고 바람이라니 이요 비겁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 인간을 뒤로 하고 나오는데 전화기, 너로 불륜남의 아내가 난리 치며 소리를 질러대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동서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제 남편의 협박이 아니라 불륜남의 잠수였다. 밝혀졌어요. 그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제서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어요. 아이 동서가 너무 미련한 선택을 했다는 건 서방님에게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동서가 죽은 뒤에야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요.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간 드러나게 될 사실일 텐데요. 평생 핸드폰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고 살 수는 없으니 오히려 형을 원망하며 살 뻔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나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다면 제 정신으로는 살기 어려웠을 거야.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겠어. 장례식장에서 몇 번씩 말하려 했지만 입이 말라버려서 그래도 3명이 힘을 합쳐 덕분에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너무 미련한 인간들이야. 수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건지 어떻게 딸을 둔 엄마가 그렇게 본인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나도 소영이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소영이는 저 남자를 얼마나 사랑했던 걸까? 아유, 서방님, 그런 생각 마세요. 교육비를 목적으로 서방님 피골이 상접한 정도로 단물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뒤로 바람 피운 인간.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고인에게 이런 말 미안하지만 사랑이란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이 세상에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없고 남자에 대한 사랑만 있는데 두 얼굴로 거짓말하며 뻔뻔하게 굴던 거예요. 저도 저한테 얼마나 살갑게 잘해줬었는지 기억하는데 사람 정말 믿을 거 못 된다는 거 이제서야 알겠어요.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이었다니 그래, 형찬아.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더 오래도록 속을 뻔했던 것을 알아 미련한 재수씨가 그런 선택을 하는 바람에 빨리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자. 그나저나 형찬이, 너 수아는 어떻게 할 거야? 너의 자식 아니라는데 그래도 키울 거야? 키워야지. 제 아빠한테 보낸다 해서 키우나 하겠어? 보육시설이나 보내겠지? 설령 그런데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더라도 본처는 애 안 나는데. 맞아요. 그 집안에 되는 사람 성격이 보통이 아닌 모양인데 괜히 남편놈이 밖에서 나온 애라고 구박하면서이나 안 먹고 자라면 다행이게요. 마음이 안 좋아요. 엄마 없이 어쩌면 좋아? 6년을 내 자식이라고 알고 키웠어요.
그건 키운 정이 얼마나 되겠어?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보내요, 나는? 그래. 좀 못했네. 아마 소영이가 살아있었다면 내 자식을 데리고 간다고 해도 나는 수아를 안 보냈을 거야. 수아는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키울 거예요. 서방님이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식을 감싸는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결국 사실을 알게 되셨고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듯한 눈치였지만 아이는 죄가 없다는 입장이라 손녀로 생각하고 같이 양육을 도와주시고 계시다. 남편도 본인이 한 행동이 너무 독단적이고 어리석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짧았다.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구할게. 가족끼리 힘을 합치니 더 든든해. 어떻게든 나도 이를 더 어렵게 만든 부분을 반성하고 죄값은 수아에게 갚으려 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양측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부족한 부분을 느끼지 않게 잘 케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나도 수아를 큰 엄마 삼아 엄마 대신 잘 케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방님, 너무 걱정 마세요. 수아를 돌봐주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수아도 잘 크게 할 거예요. 동서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일은 상상조차 못한 결말이었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 상황에서 힘을 내어 사건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부모님, 우리 부부, 그리고 서방님 모두 수아를 키워오며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밝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다시 2번 하고 싶지 않지만 제게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세상에는 다양한 일이 있죠. 이런 별별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평화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